저는 박혜진입니다. 올해 62 남편을 떠나보낸 지 어느덧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꽃집 아줌마라고 부르지만 제게 그 작은 꽃집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삶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부산 근교 조용한 골목 모퉁이에 자리한 꽃집은 계절마다 다른 향기와 색깔로 제 마음을 위로해주곤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매일같이 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아침에 꽃시장에 들러 싱싱한 꽃을 들여오고, 낮에는 꽃다발을 만들고, 저녁이면 가게 문을 닫으며 텅 빈 집으로 돌아가는 삶. 외롭고 고단했지만 그마저도 하지 않으면 삶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기에 꿋꿋이 지켜왔습니다. 남편은 제 모든 것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도서관에서 처음 만난 후 저와 그는 서로의 그림자가 되어 살아왔습니다. 함께 웃고 울며 수십 년을 살아왔지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그는 제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혼자 남겨졌던 그날,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고 남은 생은 그저 견뎌내야 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7년, 제 삶은 꽃과 함께하는 고요하지만 무거운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날도 봄 햇살이 은은히 골목을 비추던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꽃집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열쇠를 꺼내 들고 셔터를 올리려는 순간 문 앞에 낯선 그림자가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하고 말을 꺼내려던 순간 그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이 멎는 듯 놀랐습니다. 누님, 오랜만이에요. 낯익은 목소리. 그 목소리만으로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최강우, 제 남편의 제자이자 후배였습니다. 강우는 예전엔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며 밥도 함께 먹고 남편에게는 동생 같은 존재였고 저에게는 친아우처럼 정겨운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그가 제 앞에 다시 서 있었던 겁니다. 강우야,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이었던 청년은 이제 45의 사내가 되어 있었고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눈빛 어딘가에는 옛날 그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오래된 이름, 오랜만의 목소리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흔들어 놓았던 걸까요? 들어와 차라도 한잔하고 가자. 저는 그를 꽃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꽃집 안은 장미향으로 가득했습니다. 강우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전히 그대로네요. 누님이 좋아하시던 장미도 그대로 있고. 그의 말에 저는 순간 웃음을 지었지만 눈길이 자연스레 그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제가 묻자 그는 잠시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일했습니다. 건설 현장도 다니고 공장도 다니고.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감춰진 무거움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는 눈을 마주치기를 피했고 저는 그 속에서 숨겨진 사연이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차를 내오며 그를 바라보니 예전의 명랑한 모습은 사라지고 어딘가 움츠러든 듯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월의 풍파를 견디며 더 단단해지고 남자다워진 기운도 풍겼습니다. 형님 생각 많이 납니다. 갑자기 꺼낸 말에 제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가족들조차 제 앞에서 남편을 언급하길 꺼려 했는데 강우의 입에서 남편 이야기가 나오니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나도 그래. 가끔 불쑥불쑥 떠올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도 여전히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나만 홀로 고통 속에 남겨진 게 아니었구나. 시간은 금세 흘러 어느새 1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강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아쉬운 마음에 붙잡고 싶었지만 결국 그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나서려던 그는 잠시 멈추더니 다시 돌아서서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님, 혹시 형님이 맡겨놓으신 물건 같은 거 없으세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물건? 무슨 물건 말이니? 그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냥 혹시나 해서. 그리고는 급히 꽃집을 나서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가 말한 물건은 무엇일까? 남편이 제게 말하지 못한 무언가를 남겨둔 걸까?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 나타나 그런 질문을 남기고 사라진 걸까? 제 마음속에는 오래 잠들어 있던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설렘까지. 강우가 떠난 뒤 저는 며칠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형님이 맡겨놓으신 물건이 없냐는 그의 마지막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언제나 솔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저에게 비밀을 만든 적이 없었고 크고 작은 일도 늘 함께 상의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무언가를 몰래 남겼다는 건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만약 정말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게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지금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 비밀이라면 저는 불안과 호기심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강우가 다시 꽃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두 손에 낡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누님, 창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표정은 단단히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창고. 갑자기 웬 창고? 제가 되묻자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형님이 뭔가를 남겨두셨을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궁금증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럼 같이 가보자. 우리는 꽃집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된 먼지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햇빛조차 잘 닿지 않는 공간은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 어둡고 눅눅했습니다. 강우는 주저하지 않고 구석으로 향하더니 마치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오랫동안 손길이 닿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상자를 제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겁니다. 형님이 저한테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두 손을 떨며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USB와 함께 제 이름 혜진 이또렷이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글씨체는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며 수없이 보아온 남편의 글씨, 손끝이 저릿해졌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게 뭐지? 강우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아보세요. 저는 꽃집 카운터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는 순간 제 심장은 마치 북소리처럼 요동쳤습니다. 안에는 단 하나의 음성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간 혜진아, 낯설면서도 너무도 그리운 목소리,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7년 전 세상을 떠난 그 목소리가 지금 제 앞에서 되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미 내 곁에 없겠지. 그리고 아마 강우가 이걸 전해주고 있을 거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가 오랜 세월의 벽을 뚫고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혹시라도 강우가 다시 찾아온다면 제발 믿어줘. 내가 부탁한 일이 있어. 그는 너를 지켜줄 거야.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오직 지켜달라고 했을 뿐이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켜달라니? 대체 무슨 뜻이지? 옆에서 강우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표정은 고통에 잠겨 있었습니다. 강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제가 묻자 그는 힘겹게 입술을 열었습니다. 누님, 형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병원에서 저를 불러 부탁하셨습니다. 꼭 누님 곁을 지켜달라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에는 죄책감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음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혜진아, 강우는 좋은 녀석이야. 나보다 너를 더 아껴줄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행복해야 해. 그 말이 흘러나오자 강우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왜 그래? 끝까지 들어보자. 제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누님, 제 마음이 더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USB 속에서는 여전히 남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없어도 넌 반드시 행복해야 한다. 강우가 그 행복을 줄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저는 강우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억누를 수 없는 간절함이 동시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의 메시지, 강우의 눈빛, 그리고 내 안에서 솟구치는 알 수 없는 감정들. 이 순간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USB 속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네가 행복해야 한다. 강우가 그 행복을 줄 거다. 그 말이 반복해서 떠오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부탁은 제게 새로운 무게를 지우고 동시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서 제가 무엇을 만나게 될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강우는 하루도 빠짐없이 꽃집을 찾았습니다. 누님, 오늘은 제가 배달같이 갈게요. 이런 거 혼자 다 해도 돼. 바쁜데 괜찮겠니? 괜찮습니다. 누님 혼자 하시기엔 힘드실 테니까요. 그는 늘 그렇게 말하며 자연스럽게 제 곁을 지켰습니다. 덕분에 꽃집 일은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만큼 더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이 부탁한 대로 그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윤소영이라는 여인이 남기고 간 섬뜩한 경고가 사실일까? 그날은 봄비가 내릴 것처럼 하늘이 어둑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태풍주의보가 발령되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누님, 꽃집 앞 천막이 위험합니다. 이대로 두면 날아갈 것 같아요. 강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가게 앞 천막이 거센 바람에 휘청이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예전 같았으면 무서워서 망설였을 텐데 강우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제 발걸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내가 할게. 아닙니다. 같이 해야 합니다. 혼자선 위험해요. 우리는 함께 밖으로 나섰습니다. 바람은 생각보다 훨씬 거셌습니다. 머리칼이 얼굴을 때리고 옷자락은 날카로운 바람결에 흔들렸습니다. 천막은 찢어질 듯 요동쳤습니다. 저쪽 끝을 잡으세요. 강우가 소리쳤습니다.
바람 소리에 묻혀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힘껏 천막을 붙잡았습니다. 순간 차가운 철사에 손등이 긁혀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우리는 온몸으로 바람과 맞섰습니다. 그때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방울뿐이었지만 곧 굉음을 내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빨리 고정하고 들어가요. 강우의 목소리가 빗소리와 뒤섞여 들렸습니다. 우리는 온몸이 흠뻑 젖은 채 가까스로 천막을 고정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섰을 때 마치 두 사람 모두 전쟁터에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옷은 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머리카락에서는 빗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강우는 급히 수건을 가져와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쓰세요. 고마워. 저는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면서도 눈길이 자꾸만 그에게 향했습니다. 젖은 셔츠가 그의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그 속에서 성숙한 남자의 기운이 풍겼습니다. 예전의 청년이 아닌 세월을 견뎌낸 한 남자가 제 앞에 서 있는 듯했습니다. 누님, 손, 피가 나네요. 강우의 말에 내려다보니 아까 긁힌 상처에서 여전히 붉은 피가 스며나오고 있었습니다. 아, 괜찮아. 별일 아니야. 제가 얼버무리자. 그는 곧바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안 괜찮습니다. 소독해야 합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배려와 따스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손을 빼려 했지만 오히려 그는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번개가 번쩍이며 꽃집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곧이어 전기가 나가면서 실내는 어둠에 잠겼습니다. 어머, 정전이네. 걱정 마세요. 촛불 있죠. 저는 서랍을 열어 작은 초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어둠 속에서 은은히 일렁이며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촛불 아래서 본 강우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훨씬 진지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더욱 꼭 쥐며 말했습니다. 누님, 전 이제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제 마음을요.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마음이라니 무슨 뜻이야?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형님 장례식 이후로 전 줄곧 누님을 그런 마음으로 봤습니다. 혼자 우시는 걸 보면서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숨이 막혔습니다. 장례식 이후라면 벌써 7년 전 이야기.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이런 마음을 간직한 채 살아왔다는 말인가요? 비바람은 여전히 창밖에서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꽃집 안은 숨소리 하나, 심장 뛰는 소리 하나까지 또렷하게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누님, 전 정말 누님을 사랑합니다. 강우의 목소리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을 잡은 그의 손에 힘이 더해졌습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윤소영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것을 잊고 싶었습니다. 강우야, 나도 모르겠어. 널 믿어야 할지 아니면 두려워해야 할지. 하지만 지금은 네 손길이 따뜻해. 그날 밤 정전이 복구된 후에도 우리는 늦도록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7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정과 고통, 그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록 혼란스럽고 불안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 서 있는 듯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폭풍 후의 밤이 지나고 난 뒤 꽃집 앞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먹구름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강우의 고백을 받아들였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부탁과 강우의 눈빛, 그리고 제 안에서 새어나오는 낯선 떨림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며칠 뒤 꽃집 문을 닫으려던 저녁이었습니다.
문 앞에 낯선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누구시죠? 그녀는 단정한 차림에 차갑고 또렷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저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혹시 박혜진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신데요? 여인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윤소영이라고 합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윤소영은 곧바로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강우 씨, 그 사람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네? 저는 얼떨떨해진 채 되물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익숙한 이름 최강우가 뜨고 있었습니다. 대화창 속 글자들이 제 눈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소영아,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나도 지쳤어. 곧 정리할게. 그 여자한테서 돈만 좀 빼내면 돼. 순간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라니 설마 나를 말하는 건가? 저는 목소리를 가까스로 내뱉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윤소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왜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불과 한 달 전까지도 저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 곁에만 있죠. 이유는 단순해요. 돈 때문입니다. 제 다리에 힘이 빠져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럴 리가, 강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강우 씨는 빚이 많습니다. 고리대금까지 손을 댔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결국 누님 같은 분의 돈밖에 없죠.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너무 담담해서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꽃집 운영하시면서 돈 모아두셨죠? 보험금도 있으실 테고요. 그걸 노리는 겁니다. 저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윤소영은 마지막으로 치명적인 한 방을 남겼습니다. 이건 제가 부동산 일도 겸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녀는 서류 뭉치를 꺼내 보였습니다. 겉에는 굵은 글씨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가게를 정리할 생각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강우 씨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긴 채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소영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돈만 좀 빼내면 돼.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저는 강우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편안하게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사소한 말과 행동조차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누님, 오늘은 날씨가 안 좋네요. 그래, 그러네. 짧은 대화 속에서도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친절했고 예전보다 더 자주 제 곁을 맴돌았지만 제 안에서는 차가운 불신이 자꾸만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풍이 몰아치듯 하늘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강우는 또다시 제 곁에 있었고 우리는 함께 천막을 붙잡으며 비바람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윤소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을 믿어도 될까? 아니면 정말 그녀 말대로 내가 속고 있는 걸까? 윤소영이 다녀간 뒤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강우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고 나서도 그 말들이 날카로운 가시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그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걸까? 밤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의 목소리와 윤소영의 차가운 웃음이 교차하며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혜진 씨 맞으십니까? 남편분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7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새로운 증거라니. 급히 경찰서를 찾았을 때 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한번 보시죠. 그는 낡은 CCTV 영상을 틀어주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하루 전 근처 상가에서 발견된 겁니다. 화면 속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걷는 한 여자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윤소영.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였지만 점점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윤소영이 서류 같은 것을 내밀며 흥분했고 남편은 손을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그때 윤소영이 남편의 팔을 잡아당기더니 순간적으로 밀쳐버렸습니다. 남편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계단 모서리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눈을 감았습니다. 안 돼, 제발 안 돼. 영상 속 남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윤소영은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급히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이 영상 때문에 사건은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윤소영에게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저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7년 동안 사고라고 믿었던 죽음. 그게 누군가의 의도, 누군가의 손에 의한 일이었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온몸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조각들이 흩날리며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윤소영의 경고, 강우의 이상한 눈빛, 남편이 남긴 USB의 메시지, 모든 것이 뒤엉켜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강우가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어두웠습니다. 강우야, 너도 알고 있었지?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강우 씨, 입 다물고 있으면 혜진 씨는 안전할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이 드러나면 혜진 씨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윤소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혀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강우는 힘겹게 눈을 감았습니다. 형님이 윤소영에게 큰 빚을 지셨습니다. 고리대금이었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그 돈이 형님의 발목을 잡았고 윤소영은 그것을 무기로 협박했습니다. 뭐라고? 남편이 빚을?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우의 눈빛은 진지했고 슬픔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형님은 끝까지 누님께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고. 강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소영은 그 빚을 이유로 형님을 압박했고 결국 사고처럼 가장해. 저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왜 가끔 이유 없이 우울해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강우야, 넌 왜 이제야 말했어? 제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강우는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형님을 지켜드리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라도 저는 누님을 지켜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밀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물 속에서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윤소영이 검거됐습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제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죽음의 진실은 밝혀졌지만 제 앞에 남겨진 길은 여전히 험난했습니다. 남편의 진실, 강우의 눈물, 그리고 제 마음속 갈등. 이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윤소영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저는 기쁨보다는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7년 동안 제 마음을 짓눌러온 미궁 같은 진실이 드러났지만 그와 동시에 너무 늦게 알게 되었다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어떤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는지, 왜 가끔 이유 없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저는 한동안 일부러 강우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따뜻했지만, 동시에 남편의 목소리와 윤소영의 차가운 경고가 떠올라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강우도 제 마음을 아는 듯 억지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누님, 시간을 가지세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물러섰습니다. 혼자가 된 한 달 동안 저는 스스로와 마주했습니다. 처음엔 외롭고 힘들었지만 점차 마음이 정리되는 걸 느꼈습니다. 꽃집은 여전히 바빴고 계절은 변함없이 흘러갔습니다. 꽃잎의 색이 변하듯 제 마음속 슬픔도 조금씩 다른 빛깔로 변해갔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 행복해야 한다는 그 말, 이제는 정말 받아들여야 할까? 어느 날 아침 꽃집 문 앞에 난초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꽃잎이 은은한 햇살을 받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작은 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누님, 당신 덕분에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강우. 짧은 글귀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 곁을 지키고 있었고 그의 마음은 거짓이 아님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꽃집 앞을 지나던 강우가 멀리서 저를 보고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심히 돌아섰을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 저는 그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내 안에 얼어붙은 무언가가 조금은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일주일 뒤 그는 조심스럽게 꽃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누님. 그래, 들어와. 차라도 마시고 가. 그는 예전보다 야위어 있었고 얼굴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강우야, 많이 생각해봤어. 우리가 너무 급했던 것 같아. 남편 일도 아직 다 정리되지 않았는데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성급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진심 알아. 그거면 됐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지만 천천히 해보자.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지더니 곧 환한 미소로 번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누님, 감사합니다. 그 미소는 오랜만에 보는 햇살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 얼음장을 녹이고 새로운 계절을 불러오는 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꽃에 물을 주었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편안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달랐습니다. 서로를 향한 믿음과 기다림이 작은 씨앗처럼 싹트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하얀 난초가 저녁 햇살을 받아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강우가 그 난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꽃은 오래 피어 있네요. 기다림의 꽃이라고 하던데 마치 누님 같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둘 다 기다린 거야. 진짜 사랑을. 창문 너머로 붉은 노을이 꽃잎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상처도 아픔도 의심도 모두 지나갔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남편이 남긴 마지막 부탁처럼 저는 다시 행복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우와 함께 늦은 봄의 꽃잎처럼.